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학습할 작품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서정주 시인의 초기 시적 경향성을 대표하는 1937년도에 발표된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발표 순으로 따지자면 1943년작이었던 귀촉도보다 이 자화상을 먼저 학습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발표 연도 그 순서에 따라서 작품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의 연관성을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습할 고려가요 가시리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다루고 있는 전통적인 서정성,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주의 귀촉도를 먼저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대표하는 또 다른 작품 한 편을 보면서 이 서정주라는 작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리는 그림 또는 자기 스스로를 소재로 삼은 시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프린트에 이렇게 그림 하나를 첨부했어요. 이 작품 제목과 작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것도 상점을 걸고 퀴즈를 내고 싶은데 그냥 제가 말할게요. 이거 에곤 슐레라는 미술가의 똑같은 제목,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그림 속의 인물이 왠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자화상이라는 서정주의 작품 속 화자와 풍기는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감상을 다 하고 나면 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우선은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를 개별적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들 감상을 하셨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텐데, 지난 귀촉도를 학습하면서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이 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문항이 있네요. 그럼 1번부터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항상 선생님이 서정갈래를 감상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작품 속 목소리의 주인공, 화자를 찾는 일이라고 했죠? 작품 속의 화자, 항상 1인칭, 거의 대부분 1인칭 나라는 대명사로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1인칭 나라고 등장하지 않는 작품도 있어요. 3인칭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 화자 자신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3인칭화 시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yes라고 이번에는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화자를 찾았으면 다음번에 해야 할 일은 그 화자의 심리 상태, 지금 이 시를 낭송할 당시의 심리 상태의 정서, 그것을 찾으면 곧 화자의 정서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서정갈래라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삶 중에서도 인간의 정서를 소재로 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곧 그 작품의 주제의식이 되고요. 그 주제의식을 찾는 것이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럼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정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끄러움. 네, 화자의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작품은 우리가 80%는 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화자가 누구인지 등장을 했고요. 그 화자의 정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되는 기본 정서를 다 찾았잖아요. 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정보 두 가지만 조합했을 뿐인데 이 작품의 80%의 그 전모가 다 드러났어요. 이 시는 굉장히 친절한 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초반부터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머지 20%. 자,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는 보통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서는 아니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작품 끝까지 화자가 고수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이 정서를 극복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자가 부끄러운 상태에서 그치고 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것이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일러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부끄러움으로 끝날지 말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 이와 관련한 화자의 부끄러움과 관련한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작품에 있대요. 선생님은 지금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정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상상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화자가 진술하는 그대로 봤을 때 화자는 왜 자기 스스로가 좀 부끄러울까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버지가 뭐였대요? 종이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어떻대요? 팥뿌리같이 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나를 품고 있을 때, 나를 임신하고 있을 때,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주임표를 한 거 보니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죠. 풋살구 하나도 임신한 사람이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집은 흙으로 얼기설기 지은 집에다가 또 할아버지는 이렇게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이런 화자의 가계의 내력이 화자를 부끄럽게 만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삶을 산 것 같나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화자는 굉장히 과거에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련도 자라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는 줄곧 많았을 것 같고요. 뭔가 고초라든지 풍파 같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쓰더라도 이 화자의 과거가 굉장히 어두웠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 자화상의 저 첫 문장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애비는 종이었다. 이게 현대 시 작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첫 문장 베스트 2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작품 안에 등장하는 화자와 작품 바깥의 시인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서정주 시인이 진짜로 아버지가 종이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화자와 시인이 별개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작품 안에서는 나를 대변하는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를 첫 마디부터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종의 자식이라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너무나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아주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진술 중에 하나는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맨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잃어버렸습니다. 딱 그 한마디로 시작을 해요. 너무나 긴장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시가 시작하자마자 뭔가를 잃어버렸다니. 시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빠는 종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화자를 만나게 되다니. 이게 바로 좀 사랑받는 대가들의 그 남다른 흡입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감상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우리 자화상 하면 사실 이 문장이죠.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의 전체 시행은 몰라도 이 시행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문장? 나의 생은 지금껏. 지금 이 화자는 몇 살인 것 같아요? 23살인 것 같은데 지금껏 내가 살아온 23년 인생은 어땠다? 팔할이
바람으로 키워졌다라는 이 충격적인 고백. 이것이 바로 화자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팔할이 땡땡이었다라는 것은 요즘 다른 상황에서도 일종의 드립으로 많이 쓰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많이들. 네, 바로 이 원작자는 자화상의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5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80%가 모진 바람으로 키워졌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과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한번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5번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부끄럽다라고 고백했던 과거를 화자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고 뭔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난 시행이 또 이 이연에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런 내력이 있고 부끄럽고 내 인생은 파라리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를 보고 천치라고 비방을 하고 가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부끄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뉘우칠 게 없을 정도로 당당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어두운 과거를 떨쳐낼 것만 같은 화자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태도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네요. 작품의 분위기가 한번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5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성격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건 이 작품에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조합해서 추론할 수가 있죠. 굉장히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솔직하고 덤덤하게 고백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주 용기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난 뉘우치지 않아. 난 죄가 없어. 이런 과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난 부끄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에서 화자의 어떤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화자는 우리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주 의지가 투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의지. 이 삶을 뭔가 개선하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강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위의 그 비방에도, 주위의 손가락질에도 뭔가 무시와 멸시, 그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네, 또 이 화자의 성격을 형용할 수 있는 다른 단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단어, 다른 것으로 묘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화자의 성격을 추론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시죠. 근데 모든 추론에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 근거는 무조건 작품 내적인 요소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다양하고 그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결국은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항상 그 어떤 정보도 작품 외부에 위치한 것이 작품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인의 생애를 보면 이런 해석 같은데, 이 시인의 다른 작품을 보면 이런 해석 같은데, 이 시대를 보면 이런 해석 같은데 라고 다양하게 우리가 그 의미의 층위를 다층화시킬 수야 있겠지만, 그 우리가 추론한 의미를 작품 안에서 화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해석에 비하게
그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논리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타당하고 남들도 모두 납득이 가능한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작품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추론했는데 화자가 굉장히 의지적이고 굳건한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는데 자기도 직접 나 이런 성격이야 라고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7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7번을 보시면 이전 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화자가 6과 같은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까닭을 과거 화자의 내력에 비추어서 추론을 해보죠. 근거를 찾으라는 거죠.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화자의 과거 내력을 직접 진술하고 있는 1년을 보시면 나는 누구를 닮았다고 합니까? 화자는 스스로가 할아버지의 머리털과 눈을 닮았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을 가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화자의 집안이 더 어려워졌겠죠. 근데 언제 가출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에서 사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보년이라든가 같은 이런 간접 의문형 어미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화자 자신도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추측한다든지 뭐 조금 더 불확실한 자기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어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도 않는 이 해를 왜 썼겠냐고요. 가보년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할아버지의 특색과 화자의 집안 내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보년 1894년 무엇이 일어났던 해입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근현대사 공부하셨죠? 동학농민운동 때 뭐 가보년에 일어난 거 가보개혁도 있지만 가보개혁은 사실 상층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화자의 내력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가보개혁에 할아버지가 참여를 한 것 같진 않고 뭔가 이 서민으로서 평범한 농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건 동학농민운동밖에 없는데 그때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연루가 되면서 그 길로 집을 버리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워서 아시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농민들의 성격 어때요? 굉장히 정부 정책 그리고 외세에 대한 자존, 자립을 추구했던 성격이 강한 게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할아버지를 내가 특히나 닮았다는 이 일련의 진술로 보아하니 네, 화자는 우리가 추론한 성격의 소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의지적이고 굳건하고 뭔가 정의롭고 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좀 대의를 위해서 가정 같은 좀 소소한 일들은 과감히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정신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아주 당당하게 여기는 것 같죠. 할아버지를 나는 닮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8번 이것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과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부끄러운 자신의 내력을 화자는 이것이라고 단 한마디로 압축을 시키고 있네요. 8번. 화자의 부끄러운 과거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단어를 딱 이름절짜리로 찾자면 무엇이 있습니까? 1년에 등장하는 밤.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밤이라는 어두운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9번으로 넘어가서 화자는 이제 이 밤이 다 지났어요. 새롭게 다가올 이것을 아주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겠다. 난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거야. 왜냐하면 난 할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에겐 이제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거야. 새로운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밤과 대비되는 시간.
3년을 보시면 저 위에서 찾았던 밤과는 대비되는 화자가 새롭게 몸담을 시간적인 배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자는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은 과거의 화자이고 또 그것을 견뎌내고 새롭게 거듭날 화자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서로 대조적인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죠.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어두운 과거, 밤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새롭게 다가올 아침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화자의 원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작품이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이유. 화자가 새로운 의지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덕분이었을까요? 3년에 나와 있죠? 내가 쓰는 시. 새롭게 다가올 아침에는 언제나 나의 이마 위에, 나의 머리 위에 시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자는 결국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정립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종의 자식에서 시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자,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3년에 있습니다. 이 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나의 새로운 자의식을 정립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시를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마찬가지로 3년에 있어요. 선생님이 색을 바꾸는 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1번. 자, 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 이 시에는 항상 뭐가 섞여 있대요? 피가 섞여 있다고 하네요. 항상. 피를 섞어서 시를 쓴다? 나의 피를 짜내어서 그 피로써 시를 쓴다? 뭐가 연상되세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꼭 어떤 거사를 앞두고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시지 않습니까? 나의 피로써 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글을 남긴다. 굉장히 어떤 태도예요? 아주 결연하면서도 뭔가 이 시에 대한 화자의 헌신 그리고 간절함. 보통 피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희생정신을 많이 떠올리죠. 독립투사들의 조국에 대한 나의 희생, 희생, 헌신 비슷한 말인데요. 사실 이 피는 자기 자신 개인의 희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앞서 1년에서 이 화자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무엇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냐면요. 자기 집안의 가계, 자기 집안의 내력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의 목숨이 아니라 내가 쓰는 시에는 지금까지 피로 이어져 내려온 나의 조상의 역사와 우리 집안의 내력을 모두 담겠다는 거죠. 그 절실한 의지. 우리 부모님, 조상님의 이름을 걸고 시를 쓰겠다. 아주 진실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을 여러분 써주세요. 선생님 쓰기 힘드네요. 진실함. 네. 시로서 좀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에서는 또 화자의 자의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말을 선생님이 좀 많이 쓰네.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의, 태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의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 번 이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었던 정보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를 쓰기 처음부터 시를 읽기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화자는 이런 결연한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겠죠. 최종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화자는 우리가 앞서 파악했던 4번, 5번 그리고 10번, 11번에서 알 수 있는 자신의 과거 내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자신의 태도 한마디로 이것에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처절한 것 같으면서 또 약간 비굴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화자는 그런 굳건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자세를 왠지 견지할 것만 같아 라고 우리 독자가 이 화자에 대해 이해한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단 하나의 시행, 바로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이 시행이 되겠죠? 병든 숙회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왔다라고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의 내력을 이 한마디에 압축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화자의 자세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화자에게 다가올 미래는 언제나 좋지만은 않겠죠. 볕이 드는 날이 있다면 그늘이 드는 그런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사람은 충분히 어두웠던 과거를 떨치고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온 저력과 잠재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풍파와 시련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독자에게 갖게 합니다. 그런 힘이 있는 화자예요. 그럼 마지막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이 작품의 주제, 이 화자가 던진 출사표, 자기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고백이자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이 작품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종합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냈던 모든 정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조금 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생에 대한 욕구, 열망, 그리고 강렬한 생명력 같은 것들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서정주 시인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강렬한 생에 대한 욕구, 생명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을 결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애, 자기 연민, 그저 그런 뻔한 서정성에 침몰하지 않고 그 서정성에 대한 강렬한 도전,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바나나다운 기질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를 소개하기 이전에 이렇게 에곤 실레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첨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시면은 이 청년의 얼굴 어딘가 우리 이 감상자들을 당당하게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작품 속 화자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 왠지 이 자화상의 화자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좀 당당하고 뭔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할 것 같은. 네. 이건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강요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자화상이라는 서정주의 또 다른
대표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서정갈래에 대한 작품 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문학의 하위 갈래 중 두 번째, 인간의 서정성, 한 개인의 내면에 위치하는 서정성보다는 그 여러 인물 간에 벌어지는 사건의 중심이 되는 갈등을 다루는 문학 갈래, 서사 갈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